정말 러시아가 이 전술핵을 쓰려고 저러는 건가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ICBM 얘기가 나왔을 때도 좀 긴장을 했었죠. 근데 쏜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네, 오늘 모신 분은 김대영 군사평론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바이든의 장거리 미사일 제공 이후, 승인 이후에 아주 지금 험악해지고 있는데 어제는 우크라이나에다가 러시아가 ICBM을 쐈다 이런 게 나와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죠.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초반에는 러시아가 ICBM을 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화들짝 놀랐거든요. 왜냐면은 이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제 기존의 미사일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실제로 발사됐다라는 거는 이거 잘못하면 지구 종말 전쟁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보여줄 수가 있어서 하지만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하기 전에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게 협약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전략 핵 무기 감축 협정에 의한 여러 부속 사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사전 통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발사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거의 지구 종말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정말 지구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초반에 이제 얘기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마침 이제 오늘 촬영한 날 사실상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도 담화를 통해서 러시아가 만든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쪽에서도 ICBM은 아니다, 중거리 미사일이다. 근데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구분하는 그 사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1987년에 미국과 소련이 준중거리 핵전력 감축협정 INF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정의됐던 게 뭐냐면 이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5,500km 미만.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5,500km 미만이었어요. 그걸 좀 넘어섰네요. 미만. 5,500km 넘진 않았고 미만. 그래서 미국도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든 중국이 미사일 쏘든 사실 그 사전에 이미 쏘는 징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쐈을 경우에는 또 이 지금 우주 공간에 탄도탄 조기 경보 위성들이 있기 때문에 발사가 되는 순간 이게 어떤 미사일이라는 것까지 판명을 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미사일이 올라가면서 연소가 되잖아요. 네. 이 연소 시간을 보면 이게 사거리가 어느 정도라는 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다 파악을 하는데, 어제 미국 쪽에서는 사실 ICBM이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얘기로는 준중거리 미사일 같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 걸로 보여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이런 미사일을 쓴 배경은 제가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지금. 아니, 그 전에 바로 또 핵교리를 개정하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핵인가 이런. 그리고 저도 상당히 이제 핵교리 변경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또 공교롭게 러시아의 그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RT라는 방송사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핵 벙커, 이동식 핵 벙커 생산에 들어갔다라는 뉴스와 함께 맞아요. 그런 걸 막 보여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러시아가 이 전술핵을 쓰려고 저러는 건가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ICBM 얘기가 나왔을 때도 좀 긴장을 했었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었고, 재래식 탄도를 가진 이제 IRBM 중거리 미사일 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쏜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토 회원국들, 특히 이제 유럽에 있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강력한 좀 경고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핵 교리도 사실 잘 보시면 이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번에 이 중거리 미사일 쏜 게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이번에는 재래식이었지만 다음에는 어쩌면 핵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가 일단 첫 번째로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사실 올 하반기 들어서 우크라이나 군이 이 장거리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여러 탄약고도를 사실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일단 포탄 부족. 그래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이 한 발에 포탄을 쏠 때 러시아군이 한 8발 정도 쐈어요. 1대 8 비율로 했는데, 야, 화력은 어쨌든 러시아가 훨씬 셌군요. 예, 1대 8 비율을 유지를 했는데 점점점 내려와서 올해 10월에는 1대 2로 줄었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된 배경이 뭐냐? 우크라이나군이 이 하반기부터,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의 탄약고들을 다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일단 포탄의 부족, 두 번째로는 미사일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장에서 미사일을 만들면 바로 전선으로 보낼 것 같지만 사실 택배랑 비슷합니다. 이 탄약고들이 일종의 물류창고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일단은 물창고로 가서 오래된 미사일부터 야전으로 보내요. 그걸 사용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이 러시아군의 탄약고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이 우크라이나 쪽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 나오는 뉴스들 보면 북한으로 수입한 뭐 키인 23 네. 이런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러시아가 자랑하는 이스칸데르 M 뭐 탄도미사일 지금 많이 파괴가 돼서 재고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이 IRBM 이용해서 그 우크라이나에 항공 우주 및 방산 공장을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요번이 러시아가 쏜 이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발당 가격이 지금 이제 러시아를 대표하는 ICBM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야르스라고 하는 그 ICBM이 있는데 이게 발당 가격이 한 300억 해요. 근데 이제 준중거리 미사일 뭐 이번에 러시아가 쏜 거는 제 짐작으로는 발당 최소 100억, 네. 최대 200억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장 하나 부수려고 지금 100억, 200억을 하룻밤 사이에 날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러시아가 갖고 있던 뭐 이스칸데르 M 이런 네. 것들은 발당 가격이 한 40억 정도 해요. 네. 그럼 이게 굉장히 지금 손해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가 안 나오네. 그 가성비를 포기하고까지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건 물론 이제 유럽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있지만 그만큼 러시아의 지금 미사일 보유량이 많지가 않다. 그 가성비 있는 미사일이나 포탄이 없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점점 확전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끝나게 하겠다 이런 큰 소리를 쳤고 그래서 뭔가 어쨌든 여러 환경에 의해서 종전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들이 컸었는데 네. 갑자기 바이든이 그 장거리 미사일을 승인해 주면서 사용 승인을 본토 타격을 네. 이러면서 이게 좀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확전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 바이든이 그렇게 이런 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24시간 내에 끝내겠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금방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왜 이렇게 그럼 이렇게 치열한 상황으로 다시 바뀌느냐? 어찌 됐든 내년에는 무슨 성격이 됐든 종전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럼 바이든 행정부가 갑자기 그동안 안 해주던 이 장거리 미사일에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가해 줬을까? 네. 이걸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 러시아 영내 공격을 허가하기 전에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랑 백악관에서 만났어요. 이미 그 전에.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도 같이 동의가 됐다. 그러니까 동의가 된 상황에서 허가를 해준 거지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바이든 대통령이 허가를 해줬잖아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다음 대통령 입장에서도 러시아와 협상을 해서 종전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밀리는 건 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영국, 프랑스도 이제 스톰 섀도우라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이런 미사일들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 러시아 영내 공격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나 나토 회원국들 생각은 종전은 하지만 러시아가 유리한 상황에서 종전하진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전 줬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미군이 개입했던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을 봐도 철수하기 직전에 굉장히 많은 전력을 투입해서 그 미국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한번 확 누른 다음에 이제 빠져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연말이 됐든 지금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협상을 위한 강공. 네.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그렇게 안 해주게 되면 러시아가 유리한 입장에서 종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 그런 상황들이 좀 자주 발생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다른 또 의견은 북한을 그 공격하기 위해서 북한군을 예. 뭐 그래서 크루츠크까지 발사될 수 있는 이것을 허용한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나 나토 회원국들이 장거리 미사일 러시아 영내 공격을 허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군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병력이 전선에 만약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도 늘어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선에 도착하기 전에 이거를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사용되는 걸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군의 중요 탄약고, 그다음에 유류 시설, 그리고 이제 지휘 시설에 대한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생각하는 거는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좀 떨어뜨리겠다, 펀드멘탈 자체를 내려버리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고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며칠 전에 이 스톰 섀도우 이용한 이제 러시아군 지휘 시설 공격을 봤을 때는 그 지휘 시설에 지금 북한 군인들 특히 이제 장성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 북한군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했지만 좀 의문시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과거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는 우리 군이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 구역을 할당을 받아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진행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북한군은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에 이 소속이 돼서 하지만 일단 언어 소통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전과 관련된 그런 문화적 차이. 그래서 협조단을 지금 아마 이 러시아군 중요 이 지휘 시설에 보낸 걸로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런 곳에 대한 공격이 앞으로도 이게 뭐 서방이 지원한 무기가 될지 아니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만든 무기들이 될지 그런 공격들이 아마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뭐 하여튼 그 아주 뭐라 그럴까 우리로 얘기하면 좀 호들갑이랄까 이미 3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다 막 이렇게 막 엄살 떨면서 이제 서방의 지원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은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러시아군하고 뭔가 화합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드론 그 조작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추락해가지고 뭐 사상자가 크게 났다 뭐 이런 뉴스들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병된 북한군들이 러시아군의 공수부대 그리고 해병대에 약간 이제 분산해서 투입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 뭐 확인되지 않은 영상들이지만 실제 우크라이나군과 이렇게 교전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북한군으로 좀 추정이 되는 군인들이 좀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 우크라이나도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전쟁 그 우크라이나 내의 여론도 한 3분의 2 정도가 좀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
여론이 좀 많아진 상황이. 지겨울 거예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게 현대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전쟁이 3년 차가 되면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곤란하고 싸우는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그렇죠. 이게 3년이 고비거든요, 사실. 지금 사실 그런 상황에 우크라이나가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지금 알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했다가는 힘들 것 같다. 일단 병력의 부족도 있고, 서방의 지원도 사실 3년 동안 그동안 많이 되어 왔지만, 네. 이제 더 이상 갖다 줄 무기도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유리한 입장으로 종전을 하느냐,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지금. 그러게요. 지금 조건이면은 뭐 푸틴은 뭐 바로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차지한 영토를 그대로 인정을 받는 걸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걸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히려 러시아, 특히 푸틴은 22년도에도 전쟁이 나고 나서 벨라루스에서 한번 뭐 양측이 만나서 협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시했던 조건을 보면 이건 도저히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우크라이나의 군병력도 제한을 두고 무기 보유도 제한을 두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들에 대한 것도 다 자기네가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고, 완전 승전국으로서 그냥. 그다음에 영토, 그다음에 뭐 배상금 문제 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크라이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근데 푸틴은 지금도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조건에 휴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100% 유리한 조건으로 휴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럴 바엔 싸우는 게 낫죠. 그래서 지금 그려질 수 있는 휴전안은 현재 전선에서 어느 정도의 영토를 러시아가 가져가냐 우크라이나가 가져가냐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어쨌건 이 변수로 발생한 게 이제 북한군 파병인데 예. 우리가 계속 이제 걱정이 돼 왔던 것은 아까 ICBM 말씀하셨지만 뭔가 러시아로부터 이런 ICBM 기술을 이전받아서 예. 완벽해질까봐 특히 우리도 걱정이지만 이건 미국이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자기 본토 타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면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사실 이제 북한이 뭐 여러 종류의 미사일들 개발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동안 북한이 해왔던 실험들을 보면 한 가지 이제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C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륙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사거리 문제도 있고 일단 그 다음에 이 대기권 재진입, 이 핵탄두를 장착한 재도립체가 대기권에 밖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를 버텨내냐가 지금 사실 북한은 어떠한 성공된 사실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 걱정이 되는 게 러시아는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하여튼 미사일에 있어서는 미국과 대등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지원이 있으면 북한이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좀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예.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협상으로 러시아가 뭔가 협상이 좀 완성이 되려면 기존의 입장에서 뭔가 크게 후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걸 받을지 말지 그 어쨌든 피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러시아가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드는데요. 푸틴이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문제는 안 그러면 지금 이제 만약에 전쟁을 더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 그랬을 때 러시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추가 징집이나 모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에서 들린 얘기를 봤을 때는 이 징집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는 20대 혹은 30대 많게는 40대 남성들이 지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반 푸틴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북한군도 데려온 이유는 이 징병이나 모병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러시아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고
푸틴의 장기 집권에 이게 또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 북한을 선택한 거죠. 북한도 이제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상호 간에 필요했던 게 정확히 맞아들어 떨어진 경우인데 여기서 더 끌고 가면 정말 북한군이 더 병력을 보낸다거나 그럼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줘야겠죠. 네. 지금 제가 추정하기로는 지금 15,000명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그럼 이 사람들 한 달에 월급을 한 2,000불 정도 주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15,000명 계산해봤을 때 한 3,500만 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한 달에 거의 400억 넘는 돈을 북한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러시아도 지금 경제 상황이 물론 이제 이 전쟁으로 전환되면서 군수 산업은 호황이지만 다른 산업은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이. 네. 러시아도 전쟁을 지속했다가는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병력도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과연 미국이 지금 새로 들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절충점을 어떻게 찾느냐, 얼마만큼 빨리 이 절충안을 뽑아내느냐, 이게 지금은 굉장히 핵심인 사항이고, 그리고 양측 다 지금 하는 전투들을 보면 이 몇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뭐 공세를 하고 방어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 땅 따먹기를 왕창 하느냐 못하느냐 이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아주 조그만 마을 하나 더 얻는 게 향후 종전에 이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전쟁의 양상이 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종전을 하기 위한 약간 준비 단계로 지금은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험악한 일들이 점점 더 막 많이 발생한다 해도 이것은 그만큼 휴전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으로 봐도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보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지막 변곡점에 들어섰다. 그래서 과연 이제 올해 연말, 내년 초, 근데 이제 이 겨울이 되면 우크라이나 쪽은 일단 춥고 또 한 가지로 이제 눈이 내리면서 우크라이나가 아시다시피 그 세계 곡창지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평원이 있고 그럼 이 땅들이 이제 진흙탕이 돼버려요. 그래서 서로 이 전투를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현 위치를 얼만큼 누가 잘 지키냐가 그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싸움이 더 계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이 이 장거리 무기의 러시아 영내 공격 허가해 준 것도 동계로 들어서면, 겨울로 들어서면 서로 공격이나 방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러시아 영내에 러시아 군시설을 타격해서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